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윤수라고 합니다. 다 신청하시면서 이렇게 쭉 개요들을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누가 말하나 이런 거 모르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8회 동안 하는데, 제가 그 지난주 중에 그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면서 순서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고, 내용도 중간에 앞에서 하다 보면 앞에서 한 것이 좀 충분히 소화가 되거나 보강으로 좀 몇 마디 말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뒷부분에 있는 한두 개는 좀 교체를 할까, 좀 더 리얼한, 그냥 알고 나면 좋은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삶에 좀 육박하는 이야기들을, 키워드를 좀 더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순서를 조금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이제 아우라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 또 서로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또 이것을 계속 더 발전시켜서 이 발터 베냐민이라는 학자가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날 텐데, 이 발터 베냐민의 이 생각을 좀 더 여물게 하는 것이 마지막 8회 때로 예고되어 있던 도시와 장소 상실이라는 문제를 2회 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해서 8회가 좀 2회로 오게 됩니다. 그 외에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육체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건 계속 가는데, 요걸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키워드나 어떤 개념으로 좀 한두 가지 좀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 커리큘럼을 쭉 보셨을 때, 뭔가 이 단기 속성반 같은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동안 좀 밀어놨던 문제들, 남들 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대충 뜻은 알겠어요. 예, 오리엔탈리즘 서구적인 시선이나 미학이나 이런 게 너무 지배적이라서 우리도 거기에 모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멀쩡한 아파트 이름도 푸르지오, 자이 이렇게 하면서 남의 옷 입고 사는 듯한 이런 느낌들, 이런 것도 오리엔탈리즘이겠구나. 커피 광고에 수프리모 이런 광고들 보면은 실제로 커피를 이렇게 열매를 따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살 텐데, 에티오피아의 아주 이쁜 흑인 모델이 이제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포즈로 이렇게 커피 열매를 향을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단지 그 광고만의 특징이 아니라 최소 300년 이상 누적된 이미지의 반복이란 말이죠. 들라크루아 같은 화가들도 다 그랬었고, 그러니까 들라크루아는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미지들이 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적폐로 남아있는가,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내면화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좀 오래 연세가 되신 분의 번역이라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D.H. 로렌스의 소설에 보면 무지개라든지 아들과 연인 이런 작품들 보면 영국 런던의 어떤 귀족 사회, 상류층 사회들이 있고, 원래부터 상류층인 사람들이 있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제 젠트리 계급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하층민이 있고. 그래, 이 두 계급 집에는 이제 하녀나 집사들이 있죠. 근데 그 하녀나 집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마님 식사하셨슈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의 영어 번역에서 나오는 거죠. 드라마에서 우리 흔히 가사 도우미 분들의 언어가 그렇게 취급되는 것도 있지만, 영문학 번역에 있어서도 그쪽의 어떤 계급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인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언어가 충청도 사투리로 표현되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이중으로 뒤얽혀 있는 어떤 시선의 지배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 앞으로 그래서 다시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제시해 놓은 커리큘럼의 원서는 물론이고, 원서는 당연하고, 원서가 아닐지라도 그 기본이 되는 서지들을 그동안 쭉 읽어 오셨고, 그래서 아주 예각적인 논쟁점들을 좀 해명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셔서 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분 따라서 나가서 여기 비워두고 나가서 공부하고 싶고요.
우리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런저런 일로 좀 밀어놨던 꼭 알았어야 됐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서지들을 꼭 읽었어야 됐는데, 이런저런 일로 좀 이렇게 유보되었던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였던, 그래서 원서의 어휘가 어떤 책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어떤 책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것이 정합성이 있는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루질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개념들을 정확히 개념화하는 것인데, 그러면 제가 오늘 이렇게 무슨 단기 속성반 해가지고 모여서 무슨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원래 뜻은 이거였으나 오늘날의 뜻은 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렇게 지루하고 한가롭게 인터넷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얘기들을 하려고 또 모인 거는 또 아닙니다. 게다가 더 중요하게는 여기에 적혀있는 개념어들 중에 가장 오래된 모르겠어요.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오래전부터 나온 건 있겠습니다만 누군가가 정확하게 그 개념을 통해서 문화적 투쟁을 벌였고 그 문화적 투쟁에 의해서 수많은 논쟁과 학설을 또 낳게 하고, 이런 걸로 보면 오늘 적어드린 이 아우라가 80년 전쯤에 가장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70년, 1935년 무렵이니까요. 그 후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뭐 풍쿠툼 같은 경우는 롤랑 바르트의 한 50년 전 50여 년 전의 얘기고, 오리엔탈리즘은 한 30여 년 전에 어휘들이고 그렇죠. 그럼 아우라라는 말이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키워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말인데, 그러면 이 80여 년 전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서당에서 이렇게 외우고 옛날엔 그땐 그랬지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나가서는 그냥 적극적으로 열심히 외우고 이런 어떤 성실함의 의미의 적극적인 게 아니라 급진적으로 해석하고, 오늘날 그냥 아카데미즘으로 이런 거 누가 이런 학설을 얘기했고 저런 학설을 얘기했는데 참 멋있었다, 이런 아카데미즘이 아니라 이런 학설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급진적 해석을 통해서 이 키워드 풀이가 낱말 사전을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당대의 문화예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망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괜히 심각하게 얘기했고요. 아우라, 조금, 이건 장난입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네, 아우라란 말의 뜻이 뭐냐. 흔히 쓰는 말인데, 빛나는 아우라로 돋보이는, 뭔가 이렇게 느낌은 오죠. 그 사람 이제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없어 할 때 뭔가 이렇게 범상치 않다, 뭔가 뚜렷한 이미지가 있다, 혹은 좀 더 요즘 그 연예인들의 어떤 표현으로 보면 좀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라라는 게 흔하게 쓰이죠. 그래서 화장품 광고에서도 저는 이 아우라라는 말이 지난주 쭉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거는 한 15년, 20년 다 이제 여러 계신 분들도 이제 읽으면서 오신 것일 테고, 언어라는 게 계속 새로운 사회 조건이나 관계에 의해서 다른 식으로도 또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서 아우라가 쓰여졌다고 얘네들이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또 이런 식으로도 쓰는구나. 그래서 저는 무슨 아우라라는 무슨 화장품 상품의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아우라 메이크업이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아우라 메이크업을 하는데 새로운 상품이 나왔다 이거예요. 광고 문구를 들어보니까 거의 시적인 수준에서 쓰고 있어요. 서늘한 밤하늘에 그늘져 내려오는 오로라 같은 묘한 컬러감이 돋보인다. 야, 이건 베냐민이 울고 갈 수준의 어떤 광고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라 화이트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걸 좀 써라 이런 거죠. 이런 수준에서도 아우라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듯한, 참 눈 뜨고 보기 어려운 화면들이죠. 정말 그렇구나. 이분 참 그러셔 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마 여기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어떤 정치적 관점 이런 거보다 굉장히 퇴행적이다. 참 이미지가 참 퇴행적이다. 이런 느낌밖에 더 들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제가 이제 일일이 이렇게 인사 나누고 대화 나누고 하질 못해서
조금 먼저 바로 강의를 시작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발터 베냐민, 뭐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 이름은 들어봤는데 또 요즘 이게 유행이야 하고 책을 사뒀다가 뭐 푸코라고 이렇게 옆에 책을 푸코 둘레주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은 이렇게 이 아우라란 말들에 대한 어떤 다 이제 씻어내지 못한 미련이 있으실 텐데, 그 말들이 이렇게도 요즘 막 쓰이니까 도대체 저게 정확하게 뭘까 이런 궁금증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뭐 곳곳에 아우라들이 막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아우라 국어 논술, 네. 아우라 파티라고 해가지고요. 어느 강남에 이렇게 호텔에서 해마다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발렌타인 같은 특정한 날에 아우라 파티 같은 거. 아우라 호텔. 이거 안산에 있는 겁니다. 안산에. 제가 지나가다가 차를 끽 세우면서 장명 한번 잘했다. 안산에 있는 호텔 아우라. 안산중앙도서관에 강의하러 갔다가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또 총출동을 하셨어요. 총출동을 하니까 신문 스포츠 서울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건희 회장 일가 총출동,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아우라란 말 뭐 이제 대충 어디다 이제 갖다 붙여도 된다 이런 뜻으로까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는 말인데 정확하게 이제 한번 우선 사전적인 개념으로부터 한번 들어가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좀 그냥 이렇게 친구 사이에 이렇게 웃고 떠드는 야 커피는 탄자니에 꽤 맛있어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 학자들이 했던 개별적인 의견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개념 정리들을 다 조금씩 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이제 진행하시는 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이 PPT 자료는 다 이메일로 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안 적으셔도 이거 언제 적습니까 이거 일일이 언제? 자 우선 아우라의 말의 뜻을 좀 한신대 박서로 선생님은 90년대에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아주 유연한 글쓰기가 좀 드물었던 시대고 또 박서로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사회과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은 부드럽진 않았습니다만 정확성을 기하려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아우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드러운 바람, 공기 이런 뜻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자연적인 묘사인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숨결, 호흡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호흡 이런 것도 느껴지는데 이제 넷째, 다섯째로 가면 아우라는 단순한 숨결, 호흡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이렇게 막 숨결이 느껴진다. 새벽 안개가 이렇게 있으면 숲속을 마치 신비스러운 숲속을 이렇게 걸을 때 숲 전체가 호흡을 하는 것 같고 나도 그 속에서 호흡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요. 단순히 그냥 들숨 날숨의 어떤 자연의 호흡 이렇게 우리의 호흡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래서 넷째 다섯째로 가면 어떤 희미하거나 오묘하거나 하여튼 이러한 어떤 상들이 있고 그것이 죽지 않은 영적인 기운들을 좀 뿜고 있다. 이런 것을 기본적인 사전적인 뜻으로 아우라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자연의 현상으로 보면 이제 오로라라는 말과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핀란드나 노르웨이 쪽으로 가면 오로라 현상이 있어서 마치 광막한 우주가 호흡을 하는 듯한 그리고 이 광막한 우주만이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같이 느끼고 있는 나와 우주 사이에 이런 영적인 기운 이런 것이 좀 호흡되고 있는 그런 느낌들 오로라에서 이제 파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이 동문학이랑 독일 현대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의 매체 철학, 미디어 철학에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전북대학교 심혜련 선생의 설명, 이분은 또 이제 다른 이야기도 더 있습니다만 일단 앞에서 한신대 이 박서로 선생의 설명과 비슷합니다. 입김, 공기. 근데 여기서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가면서 신의 입김, 빛의 너울 이런 느낌까지도 좀 포괄해야 된다. 단지 자연적인 뭐 새벽 안개가 이렇게 싹 휩싸여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구원의 손길 같은 그런 느낌까지도 좀 포함되는 그런 느낌으로서 아우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잠깐 그냥 지나갔는데 과거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의 어떤 그림들 여기 요 중세 유대교의 비설인 카발라라든지 또 여기에 보면 중세 시대의 성화들의 성인들이나 천사들 머리 주위에 둥그런 어떤 장치들 해놓는 거, 이것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또 동양의 이 우리나라의 탱화, 이쪽이 탱화죠. 이쪽이 이제 13세기경의 그 화가 지오토라는 사람의 이 지오토의 이 그림은 여러 작품 한 성당 안에 왕창 그려놨는데 그 작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더 크게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인물들 천사라든지 예수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보살들 큰 부처님들 석가모니 이런 분들한테 광희 배광 효과라고도 합니다. 뒤에 빛을 이렇게 드리워주게 되는 현상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영기 어린 숨결 호흡 이런 어떤 차원과 고대 중세 시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배광 효과를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을 다 이제 아우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개념이 지구상의 말을 어떤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내서 그걸로 학문적 투쟁을 벌이는 학자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었던 말에 새로운 해석을 가함으로써 이 말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사유를 펼쳐내는 경우가 있는데 1935년에 이제 착상이 된 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글에서 굉장히 짤막합니다. 짧은 책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이제 길출판사에서 베냐민의 선집을 정선해서 제대로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80년대 후반에 민음사에서 반성환 선생님께서 베냐민의 문예이론이라는 책을 내셨었는데 그 안에 몇 작품 들어가 있었고 그 후에 서울출판사에서 이제 베를린의 유년 시절이라는 선집이 나왔었는데 두 작품 다 그 출판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한계상 저작권 문제 같은 게 좀 다 안 되어 있었거나 해서 이렇게 좀 절판되다시피 해 있죠. 그래서 길출판사에서 지금 시리즈로 내고 있고 새물결에서 아케이트 프로젝트, 파사주 프로젝트를 또 6권짜리를 내고 있는데 이건 천천히 도전하기로 하고요. 요 책에 보면 이제 이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논문의 페이지가 한 40몇 페이지 정도 짤막해요. 굉장히 경제적이다. 길게 쓰지 않고도 인류사에 남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2판, 처음에 메모, 그 다음에 2판, 그리고 나중에 또 좀 더 다듬어서 3판까지 내게 됐는데 2판, 3판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판, 3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논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로는 그 2판을 많이 저본으로 삼게 되는데 이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의 2판과 사진의 작은 역사 이 두 개를 정독하면 베냐민의 아우라 개념이 그냥 좀 뛰어나고 명민한 철학자의 난삽한 글쓰기가 아니라 매우 뜨거운 선언문같이 여겨집니다. 군데군데 보면 이 시기가 언제냐면 히틀러가 이제 1933년인가 그때 무렵에 완전히 이제 권력을 33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고 자기가 스스로 이거 좌파 빨갱이들이 했다라고 다음 날부터 일제히 대대적인 소탕령을 내려서 브레이트나 이런 사람들이 브레이트의 유명한 시 중에 그 신발보다도 구두보다도 더 자주 나라를 바꾸면서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런 와중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가롭게 도서관에서 나 멋있는 거 하나 남겨야 될 텐데 이게 아니라 막 동료들은 막 도망가고 자기도 파리로 막 이동하고 이러는 이 와중에 이 예술이 근대까지 지탱해왔던 예술의 어떤 오묘한 아우라가 완전히 몰락하고 새로운 대중예술에 특히 영화로 비롯되는 대중시대 대중예술의 기술복제 예술이 쫙 펼쳐지는데
이 새롭게 다가가는 기술 복제 예술이 대중들에게 마취제가 될 것인지 해방의 기제가 될 것인지 특히 이 파시즘에 맞서서라는 것이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 판의 끝부분에 보면 앞에까지는 계속 예술에 관한 어떤 담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거의 끄트머리에 가서 한 두 문단 정도에 걸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구한 것은 결국 이 파시즘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사진이나 영화가 파시즘에 수용되는 어떤 정치적 심리화의 도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치화의 급진적인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미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왜 제기하냐면 인류가 싫다고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 영화, 광고 이 등등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두세기 이상에 걸쳐서 완벽하게 이 현대 사회를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물량의 예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논구하고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뜨거운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아우라 했는데 이 발터 베냐민의 직접적인 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진의 작은 역사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표현이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한데 이것은 이제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걸로 그냥 큰 글씨로 한번 보죠. 아우라란 도대체 뭐냐? 공간과 시간이 특별하게 교직되어 있는 어떤 직물 같은 것이다. 어떤 공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에 내가 거기에 존재하고 거기서 주체가 있고 주체를 둘러싼 세상이 있는데 이 주체와 주체를 둘러싼 세상이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딱 교직된 직물이 되어서 뭔가 오묘한 상태에 있는 것. 마치 저 아득하고 먼 곳에 있는 것이라도 내 앞에 와서 현존하는 것 같고 내 앞에 있는 것도 저 멀리 호흡이 충분한 것 같은 그런 상호 관계들 이런 것을 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평선에 여름날 오후에 조용히 휴식을 사람이 취하고 있는데 저기 해가 쭉 넘어가면서 그림자가 쫙 드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세상을 가만히 관조하면 이 나뭇가지가 산과 나뭇가지가 뭔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아우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 아래로 다시 보면 산이나 나뭇가지의 분위기가 숨을 쉬고 있다. 분위기가 곧 아우라라는 뜻인데 산이나 나뭇가지의 분위기가 숨을 쉬고 있다. 예전까지는 그렇게 번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성만 선생님도 그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김동훈 선생은 그 번역이 틀렸다. 그냥 어휘상의 착오가 아니라 심각하게 번역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독일어가 막 있습니다. Das heißt die Aura, diese 뭐를 쭉 나오는데 요 대목입니다. 이 앞서 80년대 말에 한양대 반성환 선생도 그랬고 이화여대 최성만 선생도 그랬고 나무나 나뭇가지가 숨을 쉰다. 걔가 숨을 쉬는 게 이렇게 다가와서 내가 그걸 느낀다. 이렇게 했는데 김동훈 선생은 일단 어휘 번역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산들이나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내가 함께 호흡한다. 그 아우라가 얘가 이 분위기 이 나뭇가지의 아우라를 내가 함께 호흡한다. 결정적인 오류를 낳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김동훈 선생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이나 나뭇가지의 아우라가 이렇게 오는 것을 내가 그것을 호흡한다.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한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저 산이나 나뭇가지가 아우라가 있고 그 아우라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 산이나 나뭇가지에 오묘한 아우라가 있어서 그 아우라가 이제 호흡을 하고 있다.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진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고유하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아우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아우라가 이렇게 비춰오는 걸 내가 아울러서 함께 호흡을 하는 상호작용으로서 인간의 호흡을 적극적으로 아우라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 아우라를 호흡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어느 어휘의 사전의 뜻이 이건데 저거다.
저렇게 돼 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상호작용이라는 관계로 봐야만 이 베냐민의 사유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김동훈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마다 참 딜레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딜레마가 있으실 텐데 그럼 올바른 번역은 언제 나오냐 이런 딜레마를 좀 가지고 있죠. 누군가 올바른 번역이 막 나와서 뭐 학술 심판소 같은 데서 다 됐고 자 A 출판사에서 나오고 저게 올바른 번역이야 이렇게 판정을 내려주면 그때까지 기다렸다 그걸 읽으면 되는데 그거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번역자마다 사유가 다르고 어휘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달라서 지금 이 최성만, 반성환, 김동훈 이렇게 뭐 심혜련 선생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되는 것은 거의 요 분야에 관한 한 바둑 구단들끼리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틀려서 아예 뭐 오문을 하거나 오역을 하거나 아예 뭐 착오를 일으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선된 누가 봐도 이것이 완벽한 번역이라고 나오는 것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항상 번역은 또 하나의 그 사유의 대결의 장이기 때문에 객관성 안에서 주관성끼리 막 싸우는 거라서 그 속에 개입하는 게 좋습니다. 개입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독일어를 한 15년 정도 익혀가지고 원서를 읽어버리겠다. 뭐 이렇게 야심만만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베냐민의 경우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베냐민이 자주 언급하는 보들레르도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럼 불어도 한 10년 익혀서 보들레르의 시어도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자. 이렇게 수고로움을 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문학자의 아주 치열한 그 번역 투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논쟁이 되는 저본들을 읽는 것이죠. 읽어서 어떤 것이 정말 해석의 가능성을 훨씬 더 폭을 넓히고 있는가.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도 바뀌죠. 우리가 사용하던 언어 감각도 바뀌기 때문에 가령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한 3, 40년 전에는 최대치나 박형규 선생의 번역이 그래도 그 당시에는 정음사 번역이라든지 범의사 번역을 읽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열린 책들의 김현경 씨 번역 이런 걸 읽지 않습니까? 똑같은 대목도 전혀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당시 번역은 굉장히 고답적이고 한문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일본 어투가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후한 그런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30, 40대가 번역하시는 번역 문장은 예를 들어 뭐 최근 들어 이럴 걸 요즘 들어 뭐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말에 가깝고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어에 가깝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 최대치 박형규 이런 선생들이 번역했을 때 보여줬던 중후한 형이상학적 분위기가 많이 소거돼 있어요. 조금은 너무 일상적인 어휘가 사용된다든지 그럼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그 번역의 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말 독일어나 러시아어를 한 20년 해서 이 양반들 번역 대신 원서로 난 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지만 이 방법도 또한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이 김동훈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이 외적 대상물의 아우라가 혼자서 호흡하고 우리는 그걸 관조하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아우라가 있는 걸 내가 참여해서 숨을 쉰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니까 인간이 뭔가 적극적인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발터 베냐민의 또 다른 사유의 틀거리 중에 하나는 시선의 상호작용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거리나 현대예술에서 시선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가 이럴 때 이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봐서도 이 아우라를 호흡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이 아우라라는 것이 근대 이전까지 엄연했었다. 발터 베냐민 및 기타 여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독일의 쾰른 대성당입니다. 쾰른 대성당 뭐 지어지는 동안 한 400년이 걸렸네 800년이 걸렸네 그런데 저도 여기서 이제 가봤습니다만요. 너무 압도적인 대성당은 사실 실감이 좀 덜합니다. 오늘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압도 좀 하시라고, 압도 좀 이 쾰른 성당의 아우라를 호흡 좀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압도적인 성당을 이렇게 했지. 저는 사실 가서 너무 커서, 정말 대단하다 하고
요 쾰른조 약간 그 시내를 돌다 보니까 동네에 성 마리안느 성당이라고 작은 성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훨씬 더 이렇게 위로랄까요? 휴식을 더. 여기는 계속 관광객이 더 나들고. 어쨌든 제가 쾰른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가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특정한 문화유산 장소를 찾는데 약간 지도와 이정표를 봤었어야 됐어요. 어느 성당을 가려면 또 어느 궁전을 가려면. 궁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쾰른이라는 도시는 들어서자마자 이걸 외면할래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보여요. 마치 남산타워가 보이듯이 쾰른이 뭐 평지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압도적인 크기로 쫙 있고 우리 이 그 도심지에 마천루 같은 게 거의 없고 하니까 그냥 한눈에 야 저희가 쾰른 성당이구나. 그리고 이게 갔단 말이죠. 오늘날 자동차와 이 빌딩의 세계에서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저 멀리서부터 만약에 여기에 축일이 있거나 부활절이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 소읍에서 시골에서 마차 타고 오던 사람들은 능선 하나 넘어서 이것이 보이자마자 일단 엎어졌을 것 같습니다. 쾰른 성당을 탁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2박 3일 마차 타고 열심히 왔는데 이런 것이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이 공간은 인간이 지은 거지만 하늘의 성전인 것이고 말씀이 계신 곳이고 지상에 위치한 천상의 땅이고 이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의 어떤 정념들보다는 세속의 다양한 애호욕 이런 정념들보다는 천상의 소리가 벌써 건축물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베냐민은 여러분들 우리 한번 꼭 읽어보시면 나옵니다만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건축물은 끊임없이 아우라를 그 시대마다 이렇게 유지해 왔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으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요걸 한 번 더 보고 들어가면요. 이것도 발터 베냐민의 말입니다. 과거의 예술은 근대 이전의 예술은 제의적 기능,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 예술 작품의 유일한 가치는 예배에서 자신의 토대를 갖는다. 이게 실제로 오늘 자 미사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미사 예배를 뜻하는 것도 있지만 이 종교적인 권능이나 종교적인 은혜가 한 시대를 압도하던 그런 때의 예술 작품은 바로 그런 종교적이고 제의적인 기능으로서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이제 아우라라는 말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